지금 뭐 기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오늘 행복회로 한번 빵빵하게 돌려가지고 기름이 나온다 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물가가 내려올까요? 내려오긴 할까요? 전기세, 누진세 없어집니까? 진짜 싸집니까? 주유소에서 우리가 기름을 뭐 리터당 한 7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의 박종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모든 이슈를 지금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기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정말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이 산유국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앞에 묻혀있는 이 기름의 양을 정부에서 얼마로 발표하고 있습니까? 140억 배럴이라고 해요. 이거는 매장량도 아니고 생산 가능량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한번 뚫어보자, 이 근거로 사용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경제적인 판단, 이게 이제 요번에 끝난 거예요. 뚫어봐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아브레오 박사가 분석한 대로 그 20%의 확률을 뚫고 기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 실제 기름을 생산하기 시작할 시점을 20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후가 돼서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첫 기름 한 방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지금 이제 한 번 뚫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죠. 근데 최소한 5군데를 뚫을 거고, 근데 또 외신에서는 한 10군데 있다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럼 10군데 다 뚫으면 1조죠. 만약에 뚫었는데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뭘 고려해야 하느냐, 정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를 따져봐야 돼요. 경질류와 중질류가 있는데, 중질류는 뭐 타르 형태여가지고 굉장히 정제를 많이 해야 하는 형태고, 경질류는 약간 이제 더 묽어요. 더 물 같아요. 그래서 정제를 좀 덜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유국의 지위를 안겨줄 울산 앞바다 동해일 가스전이 시험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미 동해 유전에서 초경질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영일만에 있는 기름도 경질류가 아닐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질류였다 치더라도 이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냐에 따라서 또 정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게 가장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이 경제성이 뚝 떨어져요. 이 정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말고도 불순물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를 따져보고, 이걸 끌어올리는데 이게 해상이기 때문에 이 설비 비용도 따져봐야 되고요. 현재 이 기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대왕고래, 이쪽이 거의 한 1km 아래 심해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다른 나라처럼 그냥 지상에서 생산해내는 것과 이 생산 비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가 지금 배럴당 한 10달러 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생산 비용이. 우리나라는 못해도 20달러, 뭐 잘하면 한 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육지에 있을 때와 비교가 안 됩니다. 다음은 이거를 내수용으로 쓸 것이냐 수출용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남는 게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수출용이란 경우는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니까 뽑아낸 다음에 바로 배를 태워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내수용으로 쓰려면 또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됩니다. 석유 파이프라인을. 뭘 하는 게 나을까를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내수용으로 쓴다고 결정을 했을 때도 우리가 정제를 직접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거를 외부에다가 맡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건 이거대로 수출하고 또 우리가 또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해서 지금처럼 쓰는 게 나을지,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를 다 따져서 이걸 다 통과했을 때 생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영일만에 석유가 실제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석유가 있냐 없냐 이 자체가 굉장한 논쟁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또 우리가 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한번 따져보고 싶었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자, 행복회로 돌릴 시간이 왔어요. 동해 영일만에서 검은 진주가 막 뿜어져 나오고, 그게 바로 국내로 이 내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름값이 싸질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럴 리 없다가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름이 나온다면 어떨까를 이 산유국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산유국 중에 기름이 가장 싼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름값은 뭐 물보다 싸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싼데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기름을 미친 듯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름 생산량의 5분의 1을 지금 미국이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물가 안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국 평균 가격이 3.45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리터당 1256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기름을 이렇게 미친 듯이 뽑아내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일단 기름값이 생수값처럼 싼 나라들은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모여 있고 약간 개발도상국이 많습니다. 반면 기름값이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나라들은 선진국이나 서구 쪽 사회가 많이 있어요. 결국은 정부의 보조금에 달려있다. 자기의 나라에서 기름이 나기 때문에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름값은 국제 유가를 따라가는데 이거를 얼마나 국민에게 싸게 공급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정치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 가지고 보조금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생수보다 싼 나라도 있고 정부가 오히려 보조금은커녕 여기에 앞으로 미래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환경세를 부과하겠다 이래버리면 산유국인데도 기름값이 더 비싸지는 거죠.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이아나가 기름을 처음 생산한 게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에 기름값이 뚝 떨어지죠. 아, 역시 원유 생산이 되니까 기름값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때 국제유가 그래프를 위에 겹쳐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얼마냐, 6월 10일 기준 리터당 1.03달러. 우리나라랑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죠. 원유가 생산되기 바로 직전인 2018년도에는 1.09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역시 기름에 대한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고 있지 않고 기름값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경쟁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다 보니까 영일만에서 기름이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정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름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인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갑자기 싸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설사 우리가 생산하고 정제를 하고 다 한다 해도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병, 경제학 용어로 네덜란드병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1950년대에 북해에서 유전을 발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직후 GDP가 올라가고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데 곧바로 1970년대부터 전에 없는 불황을 겪기 시작을 해요. 그 원인이 뭐냐? 자, 우리나라에서 원유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수출할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로 막대한 외화가 들어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면은 제조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자원을 수출하는 거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경제가 바뀌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 이 국제 유가가 확 떨어졌을 때 경제가 휘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아예 유전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이 미친 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많거나 아니면은 미국처럼 아예 우리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가거나 세계 1위에 뭐 이 정도의 전제 조건이 깔리지 않는 한 오히려 자원의 저주가 덮어 씌워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런 점은 설사 석유가 나온다 해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오면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 업적 쌓는데 좋겠죠. 그거 좋죠.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름이 나오면 굉장히 국가가 축제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다른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선과 같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데 그거를 위영토 내에서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유전이 됐든 가스전이 됐든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건데 그런 걸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 지난 뭐 몇 개 정권 동안 굉장히 미약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 중반대 정도로 자기 소비량만큼을 이렇게 확보해 놨는데 우리는 그게 10%도 안 되거든요.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막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나라 보면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니까 뭐 겨울에다 얼어 죽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만의 유전을 우리 앞바다에 갖고 있으면 비상시에 얼마든지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그 보험성의 든든함,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있죠. 이런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나 가스를 사고 팔고 하는 건 장기적인 계약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파트너 그 소비처를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안 사간다 그러면 어디 보관 처치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해서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걸 사준다라는 그런 뭐 이미지를 풍겨주면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 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그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름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나라예요. 세계 5위의 석유 제품 수출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석유 제품이란 경유, 휘발유, 항공유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이거를 뭐 정제를 해서 팔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은 어떤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석유 생산이 된다? 당연히 경제에 이익이 되죠. 아니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민연금 안 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라에서 줘도 되는 이제 우리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자, 지금 앞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 이 얘기는 사실 기름이 있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했던 이 모든 얘기가 불과 1, 2년 후에 너무 허무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에 그걸 뚫고 석유가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에너지 안보 국가 가기 전에 그냥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걸 따졌는데 생산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생산 안 하겠죠. 이거는 그 다음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하나에 1,000억 드는 시추를 몇 개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석유공사 직원들은 막 주식을 팔고 있고 당장 국회에서는 지금 예산을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을 받고 추진을 할 수 있을까? 발표문에 보면 30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의 양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발언의 무게는 뭐 보통 사람이 발언하는 거랑은 무게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뭐 장차관들이 계속 그 백업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숫자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숫자거든요. 시추 위치를 그 선정한 분이 그 아브레 박사의 어떤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발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컨설턴트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인데 오드사이드 이야기라든지 또 아브레 박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건 좀 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신과 불필요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해서 좀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